자, 수학 하에 254쪽에 합의 법칙.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254쪽의 순열과 조합 부분은요, 합의 법칙 뒤에 가면 뭐 고해 법칙이라든가 순열이랑 조합이랑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텐데, 그게 너 중학교 2학년 때 그 경우의 수 배웠던 거 기억합니까? 네. 똑같아요. 그냥 중2 거 복습이야. 보면 또 듣고 있으면은 뭐야 이게 뭐 새로울 게 전혀 없어요. 진짜로. 그냥 그 이제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느낌표 이거라든가 아니면은 P라고 하는 기호,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기호, 이거 세 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요거 세 개가 근데 중등식으로 해석을 해도 다 풀어요. 솔직히 여기 요번 단원은 내가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주고 중2 때 경우의 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중2 애들한테 주고 풀어봐 라고 하면 걔네들 다 풀어요. 중학생들 다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복습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될 거고, 이번 단에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중등식의 그 경우의 수를 푼 것을 팩토리얼이라든가 아니면은 순열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이라든가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중학교 때 푼 거를 이런 기호를 사용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새롭게 해석한다. 그리고 얘들로 식을 세워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그 중등식의 풀기를 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문제 하나 만들어내더라도 A, B, C, D, E 5사람이 일렬로 서야 된다. 그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5, 4, 3, 2, 1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 싹 곱했단 말이야. 5사람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를. 근데 이제 이거를 너가 이제 여기 요번 단원을 배우게 된다면은 5팩토리얼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은 5P5라고 쓴다던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중딩 때 했던 거를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것만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본격적인 뭐 경우의 수라든가 고등 형식의 고등학생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사실상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여기는 그냥 중등거 복습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합의 법칙인데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n가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얘가 n 플러스 m가지가 된다 라는 거죠.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 플러스 m가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은우가 학원이 끝나고 카페를 갈 거야. 카페를 갈 건데 이디야를 가느냐, 스타벅스를 가느냐, 또 카페 뭐 있을까요? 또 스타벅스, 그 다음에 주시. 주시를 가느냐, 너가 이제 카페를 갔다가 학원 끝나고 카페를 갔다가 빵집을 갔다가 집에 갈 거거든. 그지? 카페를 갔다가 집에 갈 거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디야를 가느냐, 스타벅스를 가느냐, 주시를 가느냐 라고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디야를 가는 경우에서 한 가지, 스타벅스를 가는 경우에서 한 가지, 주시를 가는 경우에서 한 가지 해가지고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그것도 뭐야, 어렵진 않죠? 또는 이제 집에 버스 타고 갈 건데 버스 A 버스를 타고 가느냐 또는 버스 B 버스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비행기 비행기 타고 집에 가느냐. 그래서 학원에서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버스 2가지, 지하철 1가지, 비행기 1가지 중에서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자, 84번 문제 보도록 하시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수업을 하긴 그동안 이제 시험 대비하느라 문제만 드릴 때 풀었죠? 자, 3의 배수 문제에서 또는 5의 배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3, 6, 9, 12 15도 3의 배수지만 주사위 눈금의 합으로 15는 만들지 못하지. 그지?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 이 4가지가 있고, 근데 이 4가지에 대해서 합이죠? 합이 3이 나오려면은 첫 번째 주사위에서 1, 두 번째에서 2, 첫 번째에서 2, 두 번째에서 1. 그 다음에 6이 나오려면은 1, 5, 2, 4, 3, 3, 4, 2, 5, 1 해가지고 5개 있고, 3이 나오는 경우에, 9가 나오는 경우는 3, 6, 4, 5, 5, 4,
6, 3 네 가지가 있고 12가 나오는 건 6, 6밖에 없고. 그지? 5의 배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5의 배수가 나오는 건 5가 나오거나 10이 나오거나 15는 안 나오니까 5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1, 4, 2, 3, 3, 2, 4, 1 네 가지가 있고 10이 나오는 경우에는 4, 6, 5, 5, 6, 4 해가지고 다 세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거 뭐 풀 수 있지? 그냥 둬도 풀잖아 이거는. 그죠? 자, 넘어갑니다. 고배법칙은, 합의법칙은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 합의법칙을 사용하는 거고, 고배법칙은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A의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그러고, B의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A랑 B가 동시에, 지금 얘는 동시에거든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 곱하기 M 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고배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학원이 끝나고 아까 카페에 갔다가 빵집에 갔다가 그리고 집에 갈 거래요. 근데 카페에는 이디야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시가 있고, 빵집에는 빠바 뚜레쥬르 여기도 있냐? 뚜레쥬르를 본 적이 없다, 그지? 뚜레쥬르, 그 다음에 또, 이거 두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너가, 학원 갔다가, 카페 들렸다가, 빵집 갔다가, 집에 가서 먹어야지? 라고 했을 때, 카페 셋 중에 하나 고민할 거 아니야. 세 가지 경우의 수, 빵집도 둘 중에 하나 고민할 거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인데, 카페 갔다가, 그리고 빵집을 들렸다가 가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 동시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동시에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을 때 너도 지금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걸 동시에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동시에는 뭐냐면, 네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행동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끝나죠. 그죠? 너가 이제 집에서 학원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행위, 그 시행이라고 부르거든. 그 시행이 시작되고 집에 도착했어. 시행이 끝났지. 그 사이에 A라는 일, 카페는 간 것과 B라는 일, 빵집에 가는 거를 그 시행 속에서 하잖아. 그럼 이건 이제 동시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카페랑 빵집을 두 가게를 동시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카페 들렸다가 빵집 들렸다가 어디 들렸다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들리는 곳들에 있는 사건은 다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행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카페에는 세 가지 이 카페 중에 고민을 할 거고, 빵집은 두 가지 빵집 중에 고민할 거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 주시면은 카페 들렸다가 빵집 들렸다가 집에 가는 경우의 수가 6가지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고. 자, 옆에 문제 봅시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85번을 보시면 85번에 1번. 자, P 플러스 Q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상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더라도 동량 안 만들어지죠. 그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동량이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P한테 세 가지 경우의 수, P가 어떻게 갈지, Q한테 Q가 어떻게 분배가 될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P한테 세 가지, Q한테 세 가지이기 때문에 더해져가지고 6가지라고 푸셔도 물론 되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문자 중에 하나를 고른다. PQ. 왼쪽에 P랑 Q 두 개의 문자 중에 하나를 고르고, 오른쪽에 X, Y, Z 세 개의 문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둘을 곱하면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6개의 항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줘도 괜찮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예를 들어서 P 곱하기 Q, X 플러스 Y 플러스 Z,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아무리 전개도 동료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의 묶음 중에 하나,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이거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24개의 항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바로 곱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자, 2번. 양의 약수의 개수. 108의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이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기억합니까? 네. 그럴 수 있지. 이건 적어두세요.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A다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치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 공식은 내가 이제 더하기 1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중1 애들한테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 곱하기 R 플러스 1이 바로 약수의 개수. 오케이? 이게 약수가 몇 개 생기느냐. 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은 이제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특히 확통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이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연관돼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약수의 총합도 적어두시면, 약수의 총합은 1 플러스 A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A의 차수를 높여서 A의 P제곱까지,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B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B의 차수를 높여서 B의 Q제곱까지,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C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해서 C의 R제곱까지를 싹 곱하면 약수의 총합입니다. 중1 때 배워요. 중1 때. 중1 때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중1 때 처음 배웠을 때 그때 저걸 배웁니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중1 교과서에도 실려있어요. 적으시고, 저게 이제 내가 지금 ABC 3개를 적었지만 반드시 소인수가 3개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4개여도 되고 뭐 2개여도 되고. 다 적었어요? 빨리 적어. 언제 적을 거야? 다음 생에? 자, 그럼 108이다라고 하는 녀석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나온대요.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수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지수 더하기 1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해주시면 3 곱하기 4니까 12개의 약수가 생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오케이? 근데 그 원리가 있죠. 어떻게 나오느냐. 그 원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원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가 이제 12개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다 곱하기 2는 제곱까지 있으니까 1, 2, 2의 제곱 채우시고 3의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을 이렇게 채울게요. 그다음 여기 있는 거를 싹 곱해볼게요.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9, 여기는 27, 여기는 2, 6, 18, 54, 4. 이제 슬슬 어려진다, 그죠? 12, 36, 108, 이렇게. 그때 여기가 적혀있는 이 12개의 숫자가 108의 약수다라고 이걸 중1 때 배워요. 그쵸. 이 표는 배웠죠. 근데 그때 이 표에 단순히 모든 약수들을 다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칸 있는지 이 약수의 개수만을 찾고자 할 때 그때 가로로 몇 칸 있고 세로로 몇 칸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로로 몇 칸 있냐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생기는 게 뭐 때문이냐면 3의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4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1부터 시작하니까. 1, 3의 1제곱, 2제곱, 3제곱까지 가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에 3 플러스 1개의 가로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3칸 생긴 거죠. 세로에서. 그래서 여기에 2 플러스 1개의 세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12개의 약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공식화 되어 있는 그냥 단순히 약수의 개수만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졸려? 왜? 오랜만에. 식곤증. 개념 없네. 식곤증 때문에 졸리다고? 개념 보소. 그래요? 천만 다행입니다. 자, 8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지점 A, P, Q, B. 자, 여기에 A, 여기에 P, 여기에 B, 여기에 Q.
자, 이렇게 생겼어요. A에서 같은 지점을 한 번만 지나고 B로 가는 방법의 수. 자, 1번 문제 보면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지점을 한 번만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다시 A로 와서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건 불가능해. 그지?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로 가거나 또는 A에서 Q로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A에서 P로 갔다가 그리고 또 B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 시행이 안 끝난 거지. 출발했는데 이걸 거쳤다 가는 거니까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도착이잖아. 그지? 그럼 아직 안 끝났으니까 A에서 P로 가는 거 P에서 B로 가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곱해야 된다 했지. A에서 P로 가는 경우에 4가지 경로가 있고 Q에서 B로 가는 경우에 2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얘는 8가지 경로가 생겨요. A에서 Q로 갔다 Q에서 B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출발지가 A고 도착지가 B이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하고 Q로 갔다가 Q에서 다시 B로 가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도착하기 전까지 하는 모든 시행들은 다 동시에라고. 그럼 A에서 Q로 가는데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Q에서 B로 가는데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얘는 6가지 경우의 수야. 근데 A, P, B로 가거나 또는 A, Q, B로 가는 거잖아. 이 줄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또는이잖아요. 그죠? 또는이면 이제 하위 법칙을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총 14가지 경우의 수. 오케이? 확통을 이제 너가 배우고 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뭘 느낄 거냐면 이 경우의 수를 내가 푸는 게 맞나? 답은 나왔는데 막 보기에 없어. 나는 막 확신에 차 있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나는 막 확신에 차해가지고 확신에 차서 문제를 막 풀었는데 답은 딱 나왔어. 답도 나왔어. 답일 것 같아. 근데 보기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확통은 정말 이게 필요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생각. 너무 과하면 또 과하게 생각하면은 또 이상한 데로 가고 부족하게 생각하면 뭐 당연히 다 안 나오는 거고 그 적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거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나오는 거고. 자, 이번 문제를 보면은 상현이와 은주가 A에서 B로 갈 건데 근데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은 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야, 그럼 봐봐라. 상현이가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기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은주는 반드시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야 돼. 왜냐? 한 사람이 선택한 길은 다른 사람은 선택 못한다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자, 상현이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죠. A, P로 가는데 4가지, P에서 B로 가는데 2가지 해가지고 상현이의 경우의 수가 8가지고요. 은주의 경우의 수는 A에서 Q로 가는데 2가지, Q에서 B로 가는데 3가지 있어서 은주의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조심해. 1번이랑의 차이는 이거야. 1번은 A, P, B로 가거나 또는 A, Q, B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는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14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다? 왜 그리고야? 상현이랑 은주가 출발했어. 상현이랑 은주가 도착했어. 상현이랑 은주가 출발하는 게 시행이야. 상현이랑 은주가 도착을 해야지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상현이가 P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거랑 은주가 Q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건 현재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현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나 위로 가고 싶어. 상현이가 여기 위로만 갔어. 그 은주가 상현이가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해? 은주는 그냥 지갈길 가면 되는 거잖아. 상현이의 한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상현이가 예를 들어서 나 여긴 얘를 선택할 거고 여긴 얘를 선택할 거야. 자, 상현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 상현이가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그때 은주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은주는 그냥 은주 나름대로는 아직 상현이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도 은주 나름대로는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현이의 한 가지 경우의 수당 은주는 6개씩 있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오케이? 생각은 상현이가 뭘 결정해도 은주가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상현이의 한 가지 경로 선택마다 은주는 6가지 경로 선택이 있다. 그러니까 상현이의 8가지 경로 선택마다 은주는 6가지 경로의 선택이 있으니 이 둘을 곱해가지고 48가지를 찾아내자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고. 오케이? 아니면 상현이가 은주가 출발을 해서 상현이와 은주가 도착을 하는 게 시행의 끝이기 때문에 얘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자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곱하자 라고 생각하자는 게 요번 단원에 대한 적이고
그 목적이고요. 내가 아까 얘기한 상현이의 한 가지 경우의 수당 운주는 6가지씩 생기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게 너가 이제 고3 수능 보러 갈 때쯤 되는 확통에서 많이 나오는 사고방식이에요. 상현이 하나당 운주는 6가지 생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케이? 그게 더 어려운 생각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아직까지는 상현이와 운주가 동시에 출발하고 상현이와 운주가 동시에 도착을 하니 이건 그냥 동시에다, 그러니까 곱하자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반드시 상현이가 P를 운주가 Q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운주가 P를 거쳤다가 가도 되고 상현이가 Q를 거쳤다가 가도 괜찮잖아. 그치? 여기서도 몇 가지 나와? 48가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 주셔야죠. 이건 저게 되니까. 그래서 96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왜 힘들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이거 오랜만에 수업하려니까 졸리지. 오랜만에 수업을 하려니까 졸린데 전 시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왔고 뭐? 그니까 시험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시험 저번 주에 끝났나요? 네. 일주일 지났으면 이제 다시 시험. 아직 이틀 지났는데요. 일주일 지났잖아. 아니에요. 일주일 지났으면 다시 시험 대비해야죠.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야지, 그지? 자, 87번 봅시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하는 금액의 수인데요. 87번에다 별표 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죠? 자, 1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대요. 100원짜리 동전이 4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이 3개, 아닌데? 50원이네요. 50원짜리 동전이 3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대요. 근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돈을 지불할 때, 자, 1번, 지불하는 방법의 수. 자, 1번은 지불하는 방법의 수고요. 2번은 지불하는 금액의 수예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먼저 설명해 줄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에서 너가 100원을 내야 될 때요.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내는 것과 50원짜리 동전을 2개 내는 건 서로 다른 경우 취급을 해야 돼. 이거는 방법의 수니까. 네가 똑같이 100원을 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것과 50원짜리 2개를 내는 건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다라고 하는 거는 2가지 경우의 수로 취급해야 돼. 얘가 한 가지, 얘가 한 가지 방법의 경우의 수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요. 100원짜리 동전을 내는 것과 50원짜리 동전을 2개 내는 것은 서로 같은 놈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건 경우의 수로 따지면 1이야. 저건 경우의 수 따지면 2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의 대표적인 예고 차이점입니다. 알겠지? 이거 푸는 방법은요. 방법의 수는, 자, 100원짜리 4개 중에, 이 4개 중에 몇 개 내지? 빵개, 1개, 2개, 자, 100원짜리 4개 중에 몇 개 내지? 안 낼까? 하나 낼까? 2개 낼까? 3개 낼까? 4개 낼까? 그죠? 그래서 5가지 경우의 수. 100원짜리 고민하는 거야. 5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50원짜리 고민하는 거야. 안 낼까? 하나 낼까? 2개 낼까? 3개 낼까? 그럼 4가지 경우의 수. 다 동시에 내는 거니까. 자, 10원짜리도 안 낼까? 하나 낼까? 2개 낼까? 3개 낼까? 고민하면 4가지 경우의 수. 5 곱하기 4 곱하기 4 해주시면은, 근데 거기에서 안 내자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다 안 내는 거. 그래서 빼기 1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이제 7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야. 이거 어렵지 않죠. 단 문제에서 빵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안 내자가 나온 건 빼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근데 금액의 수는요. 금액의 수는 어떻게 푸느냐? 이거 환전이 필요해요. 환전. 기억나? 중딩 때 배웠는데. 네, 이거는 환전. 아니요, 돈을 바꾸는 거예요. 네,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금액을 만들 수 있을 경우에 환전을 해야 돼요. 자, 10원짜리로 50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안 되죠? 50원짜리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되죠? 그럼 우리에게 100원짜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50원짜리가 11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줘야 된다고. 왜?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랑 같으니까.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랑 같은 거니까 사실상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걸 50원짜리 2개로 커버칠 수 있거든요. 오케이?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걸 없애겠다 이거예요. 100원짜리 하나를 다 50원짜리 2개로 바꾸자 이거죠. 100원짜리 2개는요?
100원짜리 두 개는 50원짜리로만 그걸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50원짜리 두 개를 내고 100원짜리 한 개 내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원짜리 두 개 내는 경우의 수가 사라진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은 금액을 표현할 수 있으면 지금 10원으로 50원은 못 만들지. 하지만 50원으로 100원을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100원이 없는 거라고. 알겠어? 대신에 여기에 있는 요 400원이 50원짜리 8개가 되면서 50원짜리가 11개가 되는 거고 10원짜리가 3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50원짜리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의 수처럼 풀면 돼요. 안 낼까, 하나 낼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야. 그지? 그러면 얘 12가지 경우의 수죠. 얘도 안 낼까, 하나 낼까, 두 개 낼까, 세 개 낼까. 그러니까 4가지 경우의 수고, 그때 안 내자와 안 내자가 들어있잖아. 안 낸다와 안 낸다. 그럼 빵원이잖아. 그지? 빵원 되는 건 빼줘야 되니까 빼기 1 해주면 47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거. 졸려 죽겠니? 뭐 듣고 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예, 제발 듣고 있어야 될 텐데. 아, 예. 제발. 뭘? 색칠하는 경우에서요?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 1번에 모두 다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모두 다 다른 색으로다. 지금 우리에게 색연필이 몇 가지 있는 거야? 5개의 색이 있는 거야. 다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대.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개 중에 칠하지? 5가지 고민을 하죠. 여기다 하나 칠했어요, 그죠? 여기다가 몇 개 칠하지? 그럼 얘랑은 다른 색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다른 색 칠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럼 나머지 4개의 색연필 중에 고민할 거고, 여기 몇 개 칠하지? 나머지 3개의 색연필 중에 고민할 거고, 그지? 여기 몇 개 칠하지? 그럼 나머지 2개의 색연필 중에 고민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120까지가 나와. 근데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모두 다 다른 색?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지?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2번에 있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면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그지? 1번은 중복도 사용도 안 되고, 그지? 이런저런 제한이 안 걸렸어요.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 알겠지? 이제 2번 문제 정도 같은 게 돼야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야, 색칠하기에서. 자, 색깔을 중복을 허용한다 이 얘기야. 일단 이 중복 허용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A랑 D에다가 빨강을 칠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인접하면은 다른 색. 인접하면이라는 게 붙어있으면, 그지? 영역이 붙어있으면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빨강을 칠했는데 B에다가 빨강을 못 칠한다는 거야. A에 빨강을 칠하면 C에다가 빨강을 못 칠하지. A에다 빨강 칠하면 다시 빨강을 칠할 수 있는 건 오직 어디뿐이야? D. 그치? 근데 D에다가 반드시 빨강만 칠해야 돼? 아니지. 야, 생각해봐. 확통은 생각이 중요하다. 잠 좀 깨. 생각 좀 해보자. 여기다가 빨강을 칠했어. 그럼 B에다가 C에다가 뭘 칠할지 모르는데 D에다가는 반드시 빨강을 칠해야 되냐 이거야. 여기다 빨강을 칠하고 파랑 칠하고 노랑 칠했는데 여기다가 반드시 빨강 칠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빨강을 칠해도 되지만 파랑을 칠하고 싶기도 하잖아. 근데 여기다가 빨강, 초록, 노랑 하면 여기다가 파랑 칠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빨강, 파랑, 노랑 하면 여기다가 파랑을 못 칠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A에다가 무슨 색을 칠하든 D랑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지만 D는 B, C를 또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색칠하기의 복잡함이라고. 그래서 색칠하기는 선생님이 좀 팁을 주면은 다른 면이랑 가장 많이 만나는 면부터 칠해야 돼요. A 먼저 칠하는 게 아니라 B나 C부터 칠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편해요. 봐봐. 여기에다가 빨강을 칠했어. 여기에다가 파랑을 칠하고 여기다가 노랑을 칠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빨강을 물론 칠해도 되지만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 다른 색을 칠해도 된다고. 중복 허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빨강을 칠해도 되지만 파랑을 칠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여기다가 파랑이 칠해져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근데 우리에게 색깔이 하나 남았잖아. 여기가 파랑이 아니라 초록이면 여기는 파랑도 되고 초록도 돼.
그지? 근데 여기가 막 뭐 파랑이었으면 파랑은 안 되고 빨강이나 초록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기가 A부터 시작하면 복잡하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 줘라? B나 C부터. 왜냐면 B에다가 빨강을 딱 고정해 놓잖아? 그러면 A, C, D 어디에도 빨강을 못 칠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장점이라고. A에다 칠하고 난 다음에 D에 막 A랑 같은 색이니 다른 색이니 이거 생각하고 있지 말고 웬만하면 다른 면과 가장 많이 만나는 면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B부터 시작하는 게 옳다 이거야. 알겠어? 그게 헷갈리지 않을 방법이고. 자, 그러면 B에다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B에다가 5가지 경우의 수 중에 뭘 칠할지를 고민하겠지. 아, B에다가 뭘 칠하지? 하고 5가지 중에 고민할 거야. 그지? 색연필 하나를 칠했어요. 그럼 이제 4개의 색이 남았잖아. 그지? 그 4개의 색이 남은 거를 C에다가 고민하자. 넷 중에 뭘 칠하지? 자, 이제 A를 고민할 건데, A는 B랑도 C랑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B에 칠해져 있는 색과 C에 칠해져 있는 색 둘 다를 A에 칠할 수가 없어. 그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5가지 색연필인데 그 중에 2가지 색을 빼고 칠해야 되기 때문에 A에는 3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D에 D. A에 뭘 칠해져 있는지가 D한텐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D는 오직 누구만 신경 쓰면 돼? B랑 C만 신경 쓰면 돼. B, C랑만 다른 색이면 되거든. 그지? 그럼 B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곱해주시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미안. 3이라고. 알겠어? 아, 그럼 봐봐. 비교해봐.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식이 다른 거 보라고. 5, 4, 3, 2. 5, 4, 3, 3이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러면은 180까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순열 봅시다. 순열. 네, 오늘 순열까지. 왜? 순열이가 좀 많은데요. 아, 그 중간에 끊자? 아니 시간을 끝내시니까 걱정이 됐어. 아, 뭐, 걱정식이나. 좀 봐서. 왜? 왜? 시험이 끝났는데 커피를 마셔야 돼요. 아, 졸려 죽겠냐? 근데 집 가서 또 할 게 있어요. 뭐? 저 대회 준비랑 독서 기록장 채워야 돼서 써봤어요. 무슨 대회? 글로벌 문제 탐구. 글로벌적인 문제가 뭐가 있나 탐구하는 거예요? 환경하고 인구하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보고서 양식으로 조사를 해서 낸 다음에 다음 주에 프레젠테이션 발표해야 돼요. 화이팅. 자, 순열. 자, 순열은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해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조합은요. 까지. 네. 뭐가 빠져요? 나열이 빠지죠. 그죠? 자, 순열은 뭔가 뽑아가지고 그거를 나열을 해야 돼요. 일렬로 쫙 줄을 세워요.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순열. 알겠지? 조합은요. 그냥 뽑는 경우의 수가 조합. 어렵죠? 자, 중등식으로 가볼게요. 중등식으로 가보면 5명의 학생 A, B, C, D, E 중에서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뭐 서기를 뽑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럼 이게 순열이에요. 그래서 누가 반장할래? 그럼 5명이 다 손들겠죠. 누가 부반장할래? 그럼 4명이 다 손들 거고, 그죠? 반장 뽑힌 애 빼고 손들 거 아니야. 누가 서기할래? 그럼 반장, 부반장 뽑힌 3명, 그 2명 빼고 3명이 손들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 4, 20, 6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 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5명의 학생 A, B, C, D, E 중에서 주번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중디디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순열은요 A, B, C랑 B, C, A를 다른 취급을 하는 게 순열이야.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이고 C가 서기인 상황과 B가 부반장이고 B가 반장이고 C가 부반장이고 A가 서기인 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치? 근데 조합에서 주번 3명이라고 했으면 A, B, C가 주번인 거랑 B, C, A가 주번인 건 서로 같은 상황인 거라고. 어차피 얘네 셋이서 걸레 빨아야 돼. 그치? 그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가 중딩 때 어떻게 풀었냐면 야 주번 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3명 뽑고요. 그 다음에 A, B, C랑 B, C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을 해줬어요.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이거 해줬다고. 이게 이제 조합이야. 이게 조합이고 저게 순열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름만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쓴 게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배운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경우의 수에 순열이니 조합이니 하는 이런 그 단어만 이름만 조금 어렵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게 그냥 여기 요 단원이에요. 중학교 거랑 똑같습니다. 표현법도 좀 달라져요.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아가지고 뭐 저저저고 하면 이거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OP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말이 여기 요거로 다 약속인 거야. OP3. 그리고 OP3이 60인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주번 3명을 뽑는 이라고 했으면 OC3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다가 너가 확률과 통계가 많이 익숙해지잖아요. 경우의 수랑 확률과 통계가 많이 익숙해지면 순열은 거의 안 써요. 확률과 통계 좀 고수들은 그냥 풀 때 그냥 다 조합으로 풉니다. 순열 문제도 조합으로 풀어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 지금 이거 계산하면은 10가지 경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확통을 좀 많이 푼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실제로 만나도 5명의 학생 중에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는 경우의 수 찾으시오를 실제로 만나도 그냥 5C3 해버리고요. 자, 3명 뽑았죠? 뽑아! 까지만 있잖아요. 뽑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면 60까지 똑같이 나와요. 그냥 이제 나중에 확통이 좀 익숙한 애들은 그냥 조합으로 다 풀어버려요.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다. 알겠지? 순열은 많이 사용 안 해요. 아, 나 참네. 그래요? 아, 눈은 뜨고 있는데 뇌는 자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이제 그걸 순열을 써줘야 되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문제가 순열이고 조합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배울 땐 당연히 모든 문제가 조합이겠지. 근데 너가 이제 확률과 통계 앞부분 가면 순열 조합 이후에 또 순열 조합 이후에 뭘 배우냐면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배워요. 총 4가지를 배웠는데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총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 중에서 뭘 써야 되는가? 이게 순열 문제인가 조합 문제인가 중복 순열 문제인가 중복 조합 문제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네가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 위에 순열 이렇게 적혀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시험 보러 갔는데 중복 조합 이렇게 적혀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 넷 중에 뭘 써야 되는지부터 고민해야 되는 겨. 알겠어?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열이다라고 하는 것, 너가 고민해야 되는 게 A, B, C랑 B, C, A랑 서로 다른가 같은가를 봐야 돼. 만약에 같으면 조합이고 다르면 순열인 거야. 알겠지? 반장, 부반장 문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1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만큼을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거로 약속을 하기를 뭐라고 약속한다? NPR이다라고 약속한다 이거야. 알겠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1로 나열하는. 그럼 지금 너 책에 보면은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땡 n-r 플러스 이렇게 적혀있죠. 그죠? 그거 외우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거 왜 외워요? 네. 거기다가 적어둡니다. 적어두세요. NPR은요, n부터 r번 곱한다. 라고 한글로 알고 계세요. n부터 r번 곱한다.
자, 예를 들어서 10p3은 10부터 몇 번 곱한다? 10부터? 그치, 3번 곱한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인 거야. 알겠어? 거기 있는 것 그걸 외우지 말고요. 자, 예를 들어서 5p4는요 5부터 몇 번 곱한다? 5부터 4번 곱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인 거야. 아시겠지? 오케이. 자, 넘어가자. 왜? 뭐가? 아, 그만했으면 좋겠어? 뭐가 너무 빠르다고? 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n의 계승이다라고 해서 n 계승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이제 한글로 썼을 때 계승이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계승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나도 사용하지 않고요. 팩토리얼이다라고 많이 읽죠. n 팩토리얼. 자, 이제 이건 우리 약속했어요. n 뒤에 느낌표가 있으면 이제 n 느낌표라고 읽지 않고 n 팩토리얼이다라고 읽는데요. 이 n 팩토리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계속 작아지는 숫자를 적어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1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해라 이거예요. 이게 n 팩토리얼의 정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 팩토리얼이 뭐 5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5, 4, 3, 2, 1로 가자. 오케이?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많은 공식들을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팩토리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케이? 밑에 내려가면 순열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npn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1씩 작아지면서 n번 곱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p5는 5부터 시작해서 1씩 작아지면서 5번 곱해라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까지 곱하라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사실상 이게 뭐다 이거야? 5팩이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npn은 그냥 n팩이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np0.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것도 어쨌든 간에 한 가지 경우의 수죠. 그래서 npn은 1입니다. np0은 1이에요.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것도 어쨌든 간에 한 가지 경우의 수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게 다 똑같은 1번에 있는 거네. 몰라. 자, 세 번째로 0팩토리얼은 우리 앞으로 1이다라고 약속하자 이거야. 문제 풀다 보면 0팩토리얼이 나오는데요. 그 0팩토리얼을 0팩토리얼 1이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야지 하고 활용한다기보단 그냥 당연히 1이라고 놔야 되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npr 공식이 나오는데요. 그 npr 공식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외워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너무나 저렴한 문제, 너무 쉬운 문제에서 나오기도 해. NPR, NCR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내거든. 그 방정식 문제에서는 가끔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조합을 배울 때 이 NCR이라는 조합을 배워가지고 얘는 외워야 되거든요. 공식을. R팩에 n-R팩에 그 다음에 n팩이거든요. 이건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우면 자동으로 NPR도 외워져요. 그러니까 NPR을 그냥 NPR을 갖다 놓고 외우지 말라 이거야. 어차피 NCR 외우면 NPR 외워져요. 왜냐? 여기에 있거든 NPR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외우시면 돼요. 시발? 시발이라고요? 왜? 힘들어?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라 힘들어요? 그래? 그래,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요, 그러면. 많이 힘들다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 뒤에 있는 문제들은 좀 맨정신 때 합시다, 그러면. 많이 힘들다니까 오늘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기도 했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대신에 거기 NPR 공식은 외워갖고 오세요.